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이번 주에는 고용지표 슈퍼 서프라이즈가 있었죠. 그리고 각종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뭐 재밌는 밈 주식 사태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전 한짤로 좀 설명하고 싶은 게, 최근에 뭐 경제지표 나오는 것들은 무슨 지표가 나오든 이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이제 생각을 하는 시장이 됐죠. 그래서 고용지표가 슈퍼 서프라이즈더라도 너무 지표가 좋아서 걱정, 아니면 뭐 경기 침체 걱정이다 하면은 정말 경기 침체라서 걱정, 이런 식으로 뭐가 됐든 항상 이제 생각하고 싶은 대로 흘러가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23만 명 정도 신규 취업을 할 줄 알았는데 7월 달에 53만 명 가까이 엄청나게 많은 수로 슈퍼 서프라이즈 고용이 일어났죠. 실업률도 3.5% 수준인데 이거는 연준에서 말하는 거의 완전 고용 상태, 사실상의 완전 고용 상태에 와 있고, 이제 2022년 7월부로 팬데믹 동안 사라졌던 일자리를 모두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overall jobs라고 하는 게 전체 일자리 수가 팬데믹 이전 대비해서 2020년 2월 대비해서 0.02% 오히려 더 늘어난 상황이죠. 그래서 이 고용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물건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소비 전환입니다. 실제로 제조업 대비해서 서비스업의 고용이 크게 늘었어요. 그래서 내용들 보시면은 여기 늘어난 것들은 거의 다 이제 서비스업이죠. 서비스업이고,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것들이 제조업 내용들이죠. 컨스트럭션이나 매니팩처링은 되게 조금밖에 안 늘었고, 마이닝 앤 로징이 엄청나게 줄어든,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비스업이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보입니다. 차트로도 보시면은 여기서 더 꺾일 줄 알았던 고용이 오히려 반대로 더 올라와 버렸죠. 그리고 이 실업률은 50년 최저치 3.5%를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오면서 걱정인 점은, 연준에서 고용이 이렇게 좋은데 더 적극적으로 그냥 금리 올려도 되겠네, 인플레 더 그냥 빨리 잡아버리자 라는 식으로 더 빠른, 더 많은 금리 인상을 할까봐 이제 시장에서 걱정을 하고 있고요. 고용지표 발표 하루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이제 9월달 FOMC에서 50bp 올린다에 66% 베팅, 75bp에 34% 베팅이었는데 완전히 뒤집혔죠. 하루 만에 75bp 올린다는 게 68%까지 훨씬 더 높아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인구직 포지션을 보면은 기업들의 구인 수요는 살짝 줄어들긴 했는데 어쨌든 절대치만 보면 여전히 역대급입니다.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가 1.8개씩 있으니까 사실상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의 패러다임이 물건 구매에서 서비스 구매로 전환되고 있는 이런 모습은 또 다른 지수들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서비스업 지수가 서프라이즈로 나온 반면에 제조업 지수는 2년 최저치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수들에서도 이런 소비 전환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양면적인 점은 미국 개인들의 대출액은 6월에도 계속 치솟은 상황인데요. 이 물가가 인플레 때문에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돈을 쓰고 있다. 또 뭐 돈을 빌려서라도 쓰고 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빚을 내서 살아간다는,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는 뜻이기도 해서 양면적인 결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뉴스 헤드라인들을 가득 메웠던 소식이 이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아시아 방문이었죠. 한국도 방문했는데 뭐 한국에서는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으면서 한국에서도 이슈가 됐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뭐 미국 내 서열 2, 3위의 사람이 대만을 어쨌든 방문을 했다는 거죠. 이 대만 방문이라는 건 결국에 중국을 빼놓고 아시아에서 이제 동맹국들을 더 결속을 공고히 하겠다. 최근에는 어쨌든 반도체 수급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망을 중국 빼고 대만, 한국, 일본 같은 나라들과 결성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어쨌든 간에 중국에서는 극단적인 전쟁까지 이어지진 않았는데 무력 시위를 하고 있고, 중국이랑 미국 다 앞으로 이제 한 두세 달 내에 중간 선거들을 앞두고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뭐 전쟁까지는 안 가더라도 여기에 대한 뭐 민감한 다툼들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확인되는 되게 재밌는 것들은 인플레 압력 자체가 완화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상반기 내내 인플레를 걱정을 했고, 물론 이제 하반기에도 인플레에 대한 걱정은 계속 남아있고 기업들 실적에도 그게 녹아들어 있긴 하지만 이 압력 자체가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은 보인다. 그래서 유가도 내려갔어요. 근데 이거 마냥 좋아할 건 아닌 게, 사실 글로벌 수요 둔화 전망 때문에 유가가 내려간 거고, 미국 휘발유 수요도 여름 들어서 일단 줄어든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이게 정말로 건전한 상황에서 공급이 늘어나서 유가가 내려간 거냐 하면 그건 아니고, 수요가 줄어들어가지고 유가가 내려간 거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 압력 자체의 완화에 대해서도 그 원인에 대해서 이게 수요가 줄어든 것인지, 그리고 그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연준이 바라는 정도의 수요를 잡는 소프트 랜딩에 가까운 수요가 꺾이는 건지, 아니면은 경기 침체까지 엄청 심각하게 수요가 꺾이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미국이 총대 메고 기준금리를 뭐 75bp씩 팍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다들 현재 인플레가 심하기 때문에 다 같이 빅스텝을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나라들이 2022년 한 해 동안 최소 빅스텝을 경험한, 그러니까 한 번에 최소 50bp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을 경험한 나라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한국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영국 빅스텝 했고, 호주 빅스텝 했고, 브라질도 빅스텝을 했죠. 그래서 전부 다 빅스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좀 주목해볼 지표는 영국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보다 더 심한 국가죠. 그래서 여기는 하반기 인플레가 13%까지 간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고, 에너지 문제, 전력난, 이 모든 문제들을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경제 마이너스 성장 각오하고 금리 올린다 라고 그냥 선언을 해버린 상황이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13%가 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미 10%대 인플레를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CPI를 살펴보면은 한국의 경우에도 98년 IMF 사태 이후로 최고치 6.3%의 CPI가 나왔죠. 한국도 7월 달에 빅스텝을 단행을 했는데 어쨌든 한국은행에서는 앞으로는 당분간은 25bp씩 인상이 알맞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CPI가 25%씩, 이머징 마켓들은 정말 엄청난 숫자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이 곡물 가격 자체는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밀 가격, 위트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이전 수준까지 돌아온 상황이고,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도 재개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3국인 이 튀르키예가 중재를 해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을 수출하는 선박은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전쟁 중이지만 협약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연관돼서 지켜보면 좋은 게 이제 엔화 환율이죠. 원자재가 안정화, 유가든 곡물이든 어쨌든 이런 원자재가 안정화에 연결시켜서 보기 좋은 게 엔화 약세인 게, 엔화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수입 의존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일본의 그 경제 펀더멘탈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엔화의 추가 약세를 불러오는 요인이었죠. 그 외에도 일본이 경기 부양책을 계속 펴고 있는 점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엔화가 이렇게 계속 치솟고 있었어요. 달러엔 환율이 이렇게 치솟는다는 거는 달러당 엔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꺾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원자재가 안정화와 함께 엔화 환율도 같이 떨어지는 같은 방향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지켜볼 만한 흐름인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가 계속 기대 이하로 나오고 있죠. 사실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5.5% 한다라고 계속 선언을 하면서 어떻게든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스탠스가 좀 변하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5.5%를 못 지킬 수도 있다는 스탠스를 보이는 것 같고, 실제로도 아무도 중국이 5.5%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없고요. IMF도 성장률을 깎고, 이코노미스트들도 다 깎고, 그래서 3%대, 2%대 이런 식으로까지 엄청나게 낮아진 상황인데, 그래도 어쨌든 아직까지는 5.5%가 경제 성장률 타겟이기 때문에 각종 지표가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이 경제 성장률 타겟에 맞추기 위해서 추가 부양책을 엄청 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오히려 증시에는 반등을 불러오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실적 선방을 하고 있죠. 이번 2분기 실적 한 7-80%가 끝난 것 같은데, 기대치가 워낙 낮은 덕분에 기업들이 실적 선방을 하면서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 기업들의 프로핏 포커스트는 엄청나게 꺾이고 있었어요. 기대치가 낮으면은 그거를 조금만 넘어도 실적 굿,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 서프라이즈란 말을 들으셨을 때 이게 그러면 전년 대비 절대치 실적은 어떻게 된 건가? 요즘에는 전년 대비 실적이 막 반토막이 나도 실적이 좋다고 평가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미 그게 다 시장 기대감에 선 반영돼서. 그래서 이 절대치를 같이 봐야 하는 좀 특수한 상황인 것 같고, 몇 가지 회사들의 실적만 빠르게 보면은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할 만한 실적은 사실 긱 이코노미 회사들이었죠. 그래서 우버, 리프트 같은 이런 모빌리티 회사들, 이런 것들은 실적이 정말 역대급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플랫폼 내에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올라가는 되게 건설적인 실적이 나왔는데,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 운전자들이 이 플랫폼 내에서 활동을 많이 안 할 것 같다. 이 물류비도 오르고 그 다음에 이 연료비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전자들을 잡아두기 위한 요인들을 우버나 리프트 측에서 굉장히 많이 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는 이 이동 수요도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고, 리오프닝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공급, 플랫폼 내 운전자들도 꾸준히 엄청나게 늘어난 덕분에 이 두 가지 회사의 실적이 다 잘 나왔고요. 어쨌든 간에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이 우버와 리프트가 운전자들을 지원하는 대책도 잘 폈고, 이 운임 가격을 인상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갈 수가 있어서 이제 우버나 리프트 드라이버로 많이 몰렸겠죠. 그래서 선순환을 불러왔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생각해보면 좋은 게, 택시 잡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사실 배달기사를 해서 버는 돈이 택시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어서 택시 하시던 분들이 다 배달기사로 넘어가셨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랑 비슷한 흐름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긱 이코노미로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 라는 식으로 활동하는 분들은 쏟는 시간에 비해서 돈이 잘 되는 플랫폼으로 당연히 이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어쨌든 우버나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에 거기에 굉장히 혜택을 받고, 반면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때려잡기 여파를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이게 큰 흐름에서는 빅테크 때려잡는 게 끝나가는 기조이긴 한데, 어쨌든 알리바바는 거기에 가장 주축에 때려잡는 대상이기 때문에 영향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사람도 계속 자르고 있다고 하고, 주요 주주였던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도 알리바바 지분을 계속 떨어내는 중이죠. 이 소프트뱅크 자체도 지금 돈을 올해 많이 잃어서 상황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현금화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알리바바 외에도 이 텐센트나 네디즈 같은 중국 내 초대형 게임사들은 중국에서 게임 판호 신규 발급을 계속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규제는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실적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본 중앙은행의 베팅과는 완전히 이제 반대의 모습인데, 인플레 때문에 원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수요도 둔화됐다, 이 두 가지 모두 이슈였다라고 밝혔는데, 일본 중앙은행이 이 엔화 약세를 의도적으로 유도를 하면서 이제 이게 수출업체들한테는 오히려 이득일 거다라고 계속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왜냐면은 엔화가 약세가 되면은 물건을 해외에 갖다 파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는 효과이기 때문에 도요타 같은 수출 주도형 회사는 원가 상승분을 감안하더라도 이득일 거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실적에는 반대의 모습이 나오면서 앞으로의 이 일본 정부의 엔화 약세 기조에도 이제 궁금증이 실리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직 일본 재무성에서 채권 발행을 했던 담당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일본 정부의 어쨌든 이런 무제한 국채 매입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죠.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내부자 출신이 인터뷰를 했다는 거에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유통업체들 실적에서부터 보였던 이 소비 양극화 트렌드는 주류 업체들 실적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비싼 술, 이제 위스키 같은 이런 하드 리커들에는 소비자들이 돈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원가나 운송료가 올랐으니까 위스키, 데킬라 가격도 올렸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잘 사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실적 관련된 얘기는 저희 순살 네이버 프리미엄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딧발 밈 주식 열풍이 종목만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홍콩 핀테크 회사들 중심으로 이 엄청난 이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 크게 두 개의 재밌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AMTD라는 회사고 또 하나는 MEGL이라는 회사인데, 이 두 개 다 홍콩계의 핀테크 회사예요. 그래서 사실 최근 1, 2주 사이에 엄청나게 떠오른 회사인데, 이 AMTD 디지털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7월 중순에 상장을 한 다음에 뭐 210배, 21,000%까지 폭등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총이 한 150조가 넘는 상황이라서 골드만삭스 시총보다 큰 회사가 돼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하는 일은 그거에 반에 반도 안 되지만 지금 이 밈주식 열풍을 타고 미친 듯이 올라 있고, 비슷한 컨셉에서 이 MEGL이라는 회사가 바로 이제 금요일날 8월 5일 금요일날 따끈따끈하게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한 당일에 59배씩 올랐던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였었죠. 뭐 지금은 그거보단 빠지긴 했지만 미친 듯이 올라 있는, 뭐 24, 5배 올라 있는 상태고, 상장한 다음에 뭐 따상 간다, 사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보긴 하지만 뭐 따상만 해도 두 배, 뭐 4배 뭐 이런 개념이라고 하면은 59배는 사실 이거는 엄청난 미친 투기 수요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겠죠. 실제로 이제 2021년에 이제 매출액이 2밀리언? US 달러로 2밀리언이니까 뭐 20억 좀 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시총은 뭐 훨씬 더 미친 듯이 커진 상황이죠. 그리고 암호화폐계에서 재밌었던 소식이 이 마이크로스트래터지 CEO가 결국 물러났습니다. 마이크 세일러, 이제 창업자 겸 회장이자 CEO였던 사람이 CEO 자리는 일단 물러나서 뒤로 빠졌고, 이 사람이 기존의 기업용 데이터 인텔리전스 사업, 데이터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이제 코인 투자 회사로 업종을 완전히 바꾼 상황이죠. 그래서 회사의 모든 자산을 정말 몰빵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사서 들고 있는데, 어쨌든 비트코인 손실이 많이 커지다 보니까 버티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긴 했습니다. 실제로 공매도 비율도 50% 넘게까지 치솟아가지고 숏 물량에 많이 물려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몇 가지 더 재밌는 소식은 애플이랑 메타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40년 만기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빅테크 회사들이 금리가 조금씩 중간중간 빠질 때마다 나와서 돈을 땡기는 모습은 뭐 팬데믹 동안에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근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는 장기 채권 시장에서 이제 보이지 않았던 이름인데, 성장세가 워낙에 둔화되기도 하고 이제 돈을 어딘가에 쓸 때들도 늘어나고 하니까 지금 돈을 좀 땡겨야 되는 이런 수요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데뷔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제약회사 M&A는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화이자는 또다시 수조 원을 들여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늘리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는 빈혈 치료제 만드는 회사를 사려고 하고 있죠.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5월 달에는 편두통 치료제 회사도 인수했었고,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해서 꾸준히 코로나 백신 팔아서 땡겼던 현금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되게 진지하게 인수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은 거의 끝나서 다음 주에는 굉장히 가벼운 캘린더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 미국 7월 CPI겠죠. 그래서 다음 주 물가가 나오는 걸 보고 시장에서 또 다른 새로운 베팅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순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